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원자 X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게 같은 걸로 봐. 이 어떤 원자는 전자가 한 개네. 근데 원자가 전자가 한 개니까 수소 원자네. 자, 그러면 X의 전자수는 이다. 기억분 맞아요. 기억분 안 들어간 건 틀려.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다. 그렇잖아 지금. 그렇잖아 지금. 주양자수가 이 앞에 있는 숫자거든요. 보의 원장에서 전자 껍질의 순서 K, L, M, N 에너지 준위 순서가 같다. 맞는데? 맞네. 다 5번이야. 예. 이 K면 이거 L 요 두 개 다 L이거든. 요 세 개 다 M이고. 그 순서하고 요 순서하고 일치하는 하냐. 왜 틀릴 수가 없는 건데. 응. 또 있어요? 97쪽에 18번. 97쪽에 18번이 없는데. 8번? 몇 페이지? 97페이지 108번이 없는데. 아, 8번. 자, L 전자급제 여기 K, L, M, N 이게 N 이퀄 1이야. 여기 N 이퀄 2야. N 이퀄 3이야. N 이퀄 4야. 여기 S 오비탈. 여기도 S 오비탈. 여기도 S 오비탈. 여기도 S 오비탈. 자, L 껍질의 S 오비탈. 요거 말하는 거네요. 가질 수 있는 양자수의 조합을 있는 대로 쓰시오.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요 양자수는 주양자수가 있어요. N 이퀄 2지. 그치? N 이퀄 2야. 이게 S 오비탈이기 때문에 L은 뭐지? S 오비탈이 제로야. 오케이? 이게 S 오비탈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왔습니까?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페이지 잘 90, 들었어요. 예. 페이지 97 페이지 8번. 질문 들어와서 풀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여기 97페이지 돼 있지 여기. 예, 8번. 네. 자, L 전자 껍질의 S 오비탈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의 조합을 있는 대로 쓰시오. 자, 1s 오비탈, 2s 오비탈, 3s 오비탈, 4s 오비탈에 s 오비탈이 가질 수 있는 양자수 일단 주양자수 2. 근데 이게 s 오비탈이기 때문에 이 부양자수는 L은 제로밖에 안 나와요. 각운동량 양자수 또는 부양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자 부껍질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고 요 L은 제로밖에 안 돼요. 지금 원래 주양자수가 2면은 L이 될 수 있는 게 A의 후보가 뭐냐면은 여기서 후보가 제로 1 여기까지만 돼요. 여기 후보가. 그런데 이게 S 오비탈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L이기 때문에 L이 제곱이기 때문에 ML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제로. 응. ML이 한 개밖에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저기 스핀 양자수 MS가 여기에 플러스 2분이라고 마이너스 2분이라고 요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2, 제로, 제로,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요렇게만 나와요. 그냥 여기 너무 어려워서 여기까지 적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긴 해요.
또 질문 있으시면 숙제한 거 질문 받고 있습니다. 이제 2문제 받았습니다. 쌤, 저 이번 숙제를 약간 예? 남겼어요. 약간 뭐 잘 바람이 안 좋아가 남겼어요. 뭐라고 그러고? 약간 바람이 안 좋다고 내 소리가? 아니, 약간 남겨왔어요, 숙제. 아, 숙제를 다 못했다고? 네, 축하합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잠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입니까 이거? 이게 뭔 거 같네요? 이거 등대냐? 이 뭐냐 이거? 천문대인가? 전문대 같은데. 이거 천문대 같지? 너 여기 청소하러 보낸다 여기? 아, 네, 이 컴퓨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청소시킬 거야 니? 네. 음. 끝에 보면 자, 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그럼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럼 뭐몇 페이지 진도 나가는 거죠? 105페이지?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 여기 보시면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 이 원자과 전자라는 말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처음으로 나와버리네. 원자과 전자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 중에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최외곽 전자하고 원자과 전자하고 같아요. 단 18쪽은요. 원자과 전자가 0이라는 것만 다른 거고 나머지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최외곽 전자하고 원자과 전자. 왜냐하면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 중에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전자가 아니라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만 화학결합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전자 배치 이제 할 줄 안단 말이야. 그지? 저번 시간에 전자 배치 한번 했단 말이야. 대충 할 줄 알면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주양자수가 1인 곳이고 여기 주양자수가 2야. 그러니까 여기가 최외곽이야. 자, 원자번호 3번부터 10번까지는 여기가 최외곽이거든.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있잖아. 한 개야. 그래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숫자는 한 개야. 이건 두 개지. 두 개야. 이건 하나, 둘, 세 개지. 그래서 세 개야. 이건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래서 네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 6, 7, 8까지 채울 수 있어. 여기다가 선생님이 원자과 전자를 표시를 해볼게. 1이야, 2야, 3이야, 4야, 5야, 6이야, 7이야, 여기가 제로야. 다 숫자가 같은데 여기서만 요거는 8이 아니가 2지 그지? 여기 원자과 전자가 뭐냐면 1이고 여기 제로야. 그러면 이번에는 요 놈이 최외곽이 되거든. 얘놈은 이 최외곽 전자수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1, 2, 3, 4, 5, 6, 7, 요거 0이야. 이게 원자과 전자야. 그러니까 계속 원자과 전자수나 최외곽 전자수는 자꾸 되풀이되고 있지. 이게 주기율이 나타나는 원인이야. 왜 그러냐면 원자과 전자는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이온 가지고 하면 안 돼. 반드시 원자 가져가야 돼.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고.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게 돼 있어. 그래서 3주기 보면은 4주기 보면 4주기는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하거든. 이게 최외곽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족수를 적어 볼게. 족수 몇 쪽 원소인지 족수를 적어 보면 1쪽이고 18쪽이야. 1쪽, 2쪽, 이거 3족이 아니라 13족이야. 14, 15, 16, 17, 18쪽. 연장선상. 그럼 여기도 족수 적어볼게. 1족, 2족, 3족이 아니라 13족이야.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연장선상. 요거 1족, 2족. 요게 1, 2.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자과 전자 나오지. 최외곽 전자 중에 어디에 참여하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다. 바닥 상태 배치를 했을 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여기서는 누가 원자과인가? 1, 2, 주양자수를 기준으로 했을 색깔이 왜 이렇게 나와? 이거 재밌는 색깔이네. 요게 원자과가 된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의 총수는 5개가 된다. 잘 안 되노? 클리어 돌리고 선으로 바꿔야 돼. 원자과 전자의 총수는 5개가 된다. 이 같은 경우는 누가 원자과냐면 이게 원자과 최외곽에 있는 거거든. 따라서 여기 보면 6, 8이 되잖아. 이렇게 모두 채워진 상태에서는 원자과 전자수가 제로이다. 이게 몇 쪽이냐? 18쪽이 이렇다라는 것만 외워버려도 돼. 자, 이온의 전자 배치를 공부하려면은 옥텟 규칙을 잠깐 알아야 된다. 뒤에 나옵니다.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은 가장 간단하다. 18쪽 전자 배치 처럼 되려고 하는 거야. 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누가? 이온이 될 때는. 근데 막 되는 게 아니라 이 18쪽은 어떤 18쪽이냐면은 원자 번호가 가장 가까운 그런 18쪽의 전자 배치처럼 되려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왜 마그네슘이 양이온이 되며 왜 산소는 음이온이 되고 왜 마그네슘은 양이온이 되는데 해필이면 3가도 아니고 2가가 되고 왜 산소가 음이온이 된다면 마이너스 3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가 되는지 보여주는 거야. 이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해놓고 보면 자 주양자수별로 끊어보면 여기네. 요게 최외곽 전자가 돼. 그렇다면 이게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이게 원자 번호가 12거든. 그럼 원자 번호 12번은 원자 번호 12번과 가장 가까운 18적 원소는 18번 아르곤이야. 18번 아르곤 답을 가려고 그러지. 18번 아르곤이 아니라 10번 네온이네. 좋아. 10번 네온을 담겠어. 18번 아르곤을 담겠어. 이 원자 번호가 12번이니까 이건 6의 차이가 있지만 2의 차이밖에 없잖아.
얘 닮으려고 그러지 얘는 안 닮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려면 전자 10개만 가져야 되거든. 전자 10개만 가지려면은 요 두 개 내버려야지. 그래서 전자를 잃으니까 양이온이 될 뿐만 아니라 전자 두 개를 잃었으니까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는 원자번호 8번이거든. 그러면 10번 네온 담겠어. 2번 헬륨을 담겠어. 18번 아르곤을 담겠어. 아니 이거는 10이란 차이 나고 2밖에 차이 나니까 얘 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 8개를 가지고 있는 놈이 전자 10개 가지고 있는 놈을 닮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개 더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야.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음이온이고 두 개 들어왔으니까 이가 음이온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있잖아. 약간의 규칙성이 있어. 여기 보면은 1조, 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여기 이온의 가스를 적어보면 이건 플러스 1가가 되고 요거는 2 플러스가 되고 요건 3 플러스가 되고 요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그냥 놔둬. 이거는 뭐 예, 이거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는 18쪽은 아예 이온이 안 되거든 얘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13족에 속하는 거야. 3가 양이온으로 나는 거야. 산소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16쪽에 속하거든. 이가음이온이 나는 거야. 황이 어디에 속하냐면 똑같이 16쪽에 속하거든. 이가음이온이 나는 거야. 플로린화 이온이 어디 속하느냐 하면은 17쪽에 속하거든. 1가음이온이 나는 거야. 마그네슘이 어디 속하느냐 하면 2족에 속하거든. 이가 양이온이 나는 거야. 요러한 패턴이 있다 이거지. 요거 중학교 2학년 과학책에 나오잖아 이거. 이온의 가스를 그때는 막 외웠다고. 어쩔 수 없이. 예. 요 한 번만 넘겨주시고. 어? 뭐라고? 맨 위로 올려주세요. 요거? 어, 더? 맨 처음. 여기? 약간. 됐어? 네. 응. 얘 왜 깜빡인지 모르겠어. 바들바들 떨어. 팔이야. 아, 네, 됐어요. 네. 그러면은 101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자 이게 문제들이 쫙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이게 쭉 풀어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으니까 요건 숙제로 내드릴게요. 102페이지로 가서도 이건 이제 숙제로 쭉 풀어오셔야 돼요. 103페이지, 104페이지, 104페이지도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아요. 105페이지도 풀어보시면 되고요. 106페이지도 이 대표 유형이 나오는데 이거 뭐 답하고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수능 실전 도전하기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예요. 1번, 2번, 3번 풀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했는데 예, 4번도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5번, 6번도 풀 수 있을 거고 7번, 8번도 풀 수 있을 건데 못 푸는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 풀 수 있겠네. 여기까지는. 이런 게 안 돼요. 15번 아직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놔두세요. 15번 제외. 그 다음에 16번도 제외.
그리고는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2페이지 주기율표로 넘어갈게요. 주기율표의 역사가 이제 뭐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라부아지에 원소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소가 아닌 것을 넣어 놓은 거 있죠. 예, 그때 당시는 원소가 느껴졌나 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보면은요, 산화물 죄다 이 원소가 아니거든요. 아직 지식이 발달이 좀 안 돼가지고 원소가 아닌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베라이너요. 데베라이너가 이제 19세기 초에 세상 원소설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원소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 개의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자꾸 세 개의 원소씩 묶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칼슘의 여기 원자량하고 바리움의 원자량을 이렇게 평균 내 보면은 88.5가 나오는데 이 스트론튬의 원자량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오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있다. 뮬렌즈라는 사람이 옥타브서를 주작을 했는데 이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멘델레예프, 이 멘델레예프만 빨간색으로 들어갈게요. 멘델레예프라는 사람하고 모절리라는 사람하고요. 멘델레예프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기율을 최초로 발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기율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어떤 순서대로 나열했냐면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알아내느냐면은 이제 발견되지 않은 원소가 존재할 것임을 예측하고 그 성질까지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기율표니까요. 그런데 이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이 주기적 성질이 맞지 않은 것들이 일부 나타나더란 이야기입니다. 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야 너네 그 원자량 순서대로 하면 안 돼. 원자 번호 순서대로 해야 돼.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거든요. 이 1913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뒤에 3년 지났을 밖에 안 되는 때인데 이 모졸리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에서는 양성자 개수를 헤아리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이 과학 기술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는 현대 주기율을 완성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왜 기여를 했냐면 다 만들어 보면 되지. 이 사람이 중간에 1913년에 이걸 하고 곧바로 군대에 입대해서 1차 세계대전 이제 참전해서 전사해 버려요. 안타까운. 그 다음 페이지. 자, 주기율이 나옵니다. 주기율이라고 하는 게 뭔지. 주기율. 화학에서는 주기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이 계속 일정 간격을 두고 되풀이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표로 만들어둔 게 주기율표고요. 이 주기율표는 가로줄과 세로줄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가로줄을 주기라고 그러고요. 세로줄을 족이라고 그럽니다. 세로 가로가 뭔 줄 아시죠? 헷갈리는가 봐요, 애들이. 모두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만 있고요. 족은 1주기부터 18주까지 있습니다. 자, 같은 주기에 속하면요. 전자껍질 수가 같습니다. 같은 족에 속하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겁니다. 다르죠?
이 표에 있는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지금 당장 이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이거. 그래서 주기율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기에 노란색이 있고 여기 뭐라 그러나 군청색이라고 그래. 저 이제 파란색 계통이 있고 초록색 계통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 금속이고요. 나와있죠. 이게 금속이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이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 지역에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있는데 중금속이라 그래요. 이게. 금속을 남자라고 그러면은 비금속을 여자라고 그러면은 금속과 비금속 남자와 여자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원소들도 이런 게 있어요. 붕소, 규소, 절마늄, 붕소부터 규소까지는 그냥 대각선으로 놓으면 여기부터는 계단식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식으로. 아스타틴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테네신까지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경우 아스타틴은 아직까지 화학적 성질이 그렇게 완벽하게 박혀진 건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원소라. 그래 보통 이렇게를 여기까지를 중금속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다소설입니다. 학설마다 약간씩 다른데 하여튼 이렇게 보통 붕소, 규소, 절마늄, 비소, 안티모니, 텔레늄, 폴로늄까지만 해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충 요 경계선에 중금속이 있다. 그리고 이 중금속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유 왜 그러냐. 이 중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의 성질하고 비금속의 성질, 그 중간적인 성질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왼쪽에는 금속이, 오른쪽에는 비금속이 나타나는데 금속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비금속의 종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은 이 비금속들은 뭘 형성할 수 있느냐면은 빨간 거, 이 비금속 원소끼리는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유 결합은 상당히 다양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금속의 종류는 적어도 엄청나게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이 금속 원소들은요, 금속 결합을 형성하고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온 결합입니다. 그래서 화학의 영역에서는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화학결합은 요 세 가지를 인정하는 거죠.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검은색 원소 기호는 고체고 금속도 대부분 고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원소는 기체인데 비금속 원소들은 기체들이 상당히 좀 되죠. 빨간색 원소들은 액체입니다. 요게 바로 유일한 액체 금속입니다. 액체냐, 고체냐, 기체냐는 뭘로 판단하느냐 하면은 지구 환경 기준으로 판가름하고요. 특히 25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5도씨 1기압일 때 수온은 액체고요. 비금속 중에서는 이게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죠. 브로민입니다. 그리고 일쪽을 보시면 아주 특이하게 딱 한 개만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다 금속이죠. 그래서 나머지 요 금속들을 뭐라 그러냐? 일쪽의 요 나머지 금속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알칼리 금속이라 그럽니다. 일쪽의 나머지 금속 알칼리 금속이라 그러고 이쪽은 금속뿐인데요. 이쪽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파란색.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 이쪽은 뭐라 그러냐면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럽니다. 토자는 흑토자를 말합니다. 나머지 이거 13족은 뭐냐면 붕소족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탄소족이라 그럽니다. 얘는 질소족, 얘는 산소족. 요 17쪽은 뭐라 그러냐면은
할로젠 원소라 그럽니다. 할로젠. 할로젠은 빨갛게 적어야 돼요. 할로젠 원소들. 18쪽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것도 빨갛게 비활성 기체라고 그럽니다. 전부 다 기체입니다. 이게. 할로젠 원소를 이야기할 때 아스타틴을 제외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스타틴이 분명히 비금속입니다. 제외하고 하는 이유는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성질이 연구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지구상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프랑슘 같은 경우도 알칼리 금속이긴 한데 사실은 이거 잘 몰라요. 왜? 이게 너무 귀해서 거의 없어요. 이게 지구상에는 뭐 있으면 또 연구를 많이 해보겠는데, 이 불꽃 반응색도 모를 거예요. 이거 불태우고 있으면 뺨 맞아요. 이거 저 불꽃 반응색 한다고. 이 귀한 걸 이렇게 태우고 있으면 되나 이거. 그리고 이게 얻어진다 할지라도 금방 사라져요. 이게 급속히 붕괴되는 방사선 동위원소라 참 이게 얻더라도 금방 사라져요. 얻더라도.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있는 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것들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들 전부 뭐라 그러냐면은 금속인 금속인데 전이금속이라 그래요. 좀 이상한 금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속 맞는데 이상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원래 우리가 금속이 1족이면 플러스 1가가 되고 2족은 플러스 2가가 되고 13족은 플러스 3가가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여기 들어간 것들은 좀 이상해요. 이 거의 다가 플러스 2가만 되고요. 플러스 2가 거의 다 플러스 2가만 되고요. 이온의 가스가 한 개로 안 나타나요. 두 종류 이상으로 나타나요. 쿠리 같은 여기 쿠리가 어디 있냐면 여기 29번 쿠리가 여기 있지. 29번 쿠리 같은 거는 1가의 양이온도 되고 2가의 양이온도 돼요. 26번 철이 어디냐? 여기 있네. 26번 철 같은 경우에는 2가의 양이온도 되지만은 3가의 양이온도 돼요. 이렇게 독특하게 이온의 가스가 하나로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리고 나트륨 이온의 색깔, 칼륨 이온의 색깔 같은 거는 없어요. 원래 수용액 속에 색깔이 없어요. 전형 원소들은요 대부분 염화 이온도 물속에 들어가면 색깔을 못 나타내요. 근데 이 새끼들은요 물속에 들어가면 색깔을 나타내요. 요 같은 경우는 푸른색이 나타나요. 이렇게 색깔 나타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 얘네들을 금속이 이제 전자를 읽고 산화시켜 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은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도자기 알록달록한 색깔 내는데 사용돼요. 여기에 유의하게 재료로 사용된다고. 전이금속들이 상당히 뭐라 그러나 반응성이 뛰어나다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잘 반응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이 전이금속들은 반응을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철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같은 경우 망가니즈, 크롬, 이거 크로미움은 크롬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아직도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크롬, 이거 크롬 도금할 때 사용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언더 여기 있고요. 카드뮴은 전지 만들 때 사용되고 금 여기 있잖아요. 이리듐 같은 경우에는요, 야 이거는 열 팽창률이 상당히 열에 의해서 팽창하고 수축하는 게 좀 적어요. 이리듐이. 더군다나 이리듐에다가 다른 금속을 섞으면 훨씬 더 열 팽창률이 줄어들어요. 요 백금 있지. 그 이리듐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 원기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 원소로 사용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 텅스텐. 나머지는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러드포디움, 더범늄, 시보늄, 보륨, 화륨, 마이트넌륨, 이상한 이름들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한데, 원래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게 세로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오히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게 가로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얘는.
이상하다니까요. 좀 이상해요. 그래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까봐 여기에 관련돼서는 원소의 종류 이렇게 원소 기호를 외우고 원소들의 종류별 특성이 아닌 이 전이 금속 전체의 특성은 안 배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2번 우라늄 이거 저 뭐야 원자력 발전할 때 사용되는 핵 분열 발전이죠. 우라늄이 여기 있습니다. 이 94번 플루토늄이 여기 있고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94번 플루토늄. 자 그럼 114페이지. 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하는 게 나오네요. 금속 원소. 요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금속 원소는 조금 전에 봤듯이 왼쪽 아래, 비금속은 오른쪽 위쪽에 나타납니다. 요걸 잘 보시면 되겠죠. 요거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가운데 있는 게 중금속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금속 원소는 금속성을 보이고요. 비금속 원소는 비금속성을 보이는데 아니 금속성은 그건 뭐냐 이 말이야. 비금속성은 또 뭐지? 자, 비금속성부터 먼저 적어보면은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를 얻어 환원되려는 성질을 말해요. 이게 비금속성입니다. 일종의 반응성입니다. 반응성. 금속성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려는 성질입니다. 전자를 잃고 산화되려는 성질입니다. 아, 밥을 먹었더니 잠 오네 이거. 이제 내가 잠 온다 소아야. 아, 아. 그 성질이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슘이요. 금속성이 최대로 되는 놈이요. 잘 실험을 할 수 없을 만큼 양이 작아서 그렇지. 비금속성은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금속성이 커지거든요. 그 요게 누구냐? 플로린입니다. 18쪽은 비금속성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이 반응을 잘 하지 않으므로 판단해서 제외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붕소, 기소, 절마님 등이 있고요. 그러면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야 돼요. 여긴 전자를 얻고요. 그러면 양이온이 돼요. 그러면 음이온이 돼요. 이 금속 원소들은 열과 전기 정도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건 매우 작습니다. 단 흑연은 전기가 잘 통합니다. 야, 이거 잘못네. 큰일 났네. 그 다음 산화물, 금속 산화물이에요. 물에 녹으면요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야, 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물에 녹으면요 산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금속 산화물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MgO, Na2O 뭐 이런 것들이고요. 비금속의 산화물 같은 게 뭐가 있냐면 CO2, SO2, NO2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유, 아유, 진짜. 상온회사의 상태 다 고체입니다. 예.
뭐만 제외하고요? 수소만 액체. 키체연이면 고체인데 뭐만 제외하면 브로민은 액체. 금속 고유의 광택이 있습니다. 이건 광택이 없고요. 이 산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옵니다. 산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넓게 퍼지거나 전성, 간헐게 뽑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연성. 이런 거, 연성, 전성은 여기서 보기 힘들고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깨지거나 부서져 버려요. 어우, 진짜 이 전문은 갑자기 전문해 이거. 그 촉에 따른 원소 분류, 일족 원소, 수소를 제외하고는 알칼리 금속이라 그런다 그랬죠. 반응성이 매우 커다란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하고도 반응을 하는데요. 그때 막 그 통통 튀면서까지 그러니까 반응성이 너무 좋다 놓으니까 막 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도, 여기 세 개까지만 외워두시면 돼요. 리튬, 나트륨, 칼륨. 그런데 이제 공부를 다 하실 분은 루비돈, 세슘, 프랑슘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자과 전자소 7.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가?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물하고 반응할 정도로 반응성이 뛰어난 금속들입니다. 양이온이 상당히 잘 되는데요. 되면 플러스 1까지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하는 정도가 커집니다. 이게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 칼륨이 훨씬 반응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반응성이냐면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려고 하는 반응성을 말하는 거죠. 그게 금속성이니까요. 아이 진짜. 몇 시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래 실수인데. 자, 이족 원소는 알칼리 토금속이라 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플러스 2까지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것만 봐두시면 바랍니다. 요거 이제 거기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희토류. 희귀한 땅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희귀한 금속이란 그런 뜻인데요. 희토류. 금속뿐만이 아니라 광물로 석출되는 비금속들도 희토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땅 속에는 희토류가 다 들어 있는데요. 그 희토류가 이제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반도체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희토류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계적인 수출 국가가 희토류 수출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희토류를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는데 한 번은 그 희토류를 가지고 일본을 상대로 중국이 수입 금지, 수출 금지 조치를 막 내리고 그랬단 말이야. 미국한테도 미국이 자꾸 자기 괴롭히니까 희토류를 수출 금지 조치 내려버리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이 중국이 희토류를 가지고 계속 장난치길래 자기네들이 직접 서방 세계에서도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그런 계약들을 다른 회사들과 계약들을 맺어가지고 요즘은 중국이 희토류 뭐 들고 나오도 뭐 그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해버려요. 지금은. 예,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할게요. 저 누구지? 아저씨. 아저씨 이름 뭐더라? 영훈아. 네. 네. 영훈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잠도 오고요. 와, 이 참 오는 거지.
헛소리 안 하더라 나. 자, 잠시 하다 하겠습니다. 와, 예? 자고 왔어요? 아니 안 적었어요. 아, 잠 못 일어날 것 같아. 아, 나도 집에서 수업할까. 아이고, 나 이제 주사 언제 맞냐? 아, 7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던데 뉴스 보니까 어른들은 7월 달까지 17쪽 원서 보겠습니다. 이거 이름이 뭐라고 17쪽? 할로젠 원서라 그런다 그랬지? 할로젠. 아이, 마스크 끼고 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이거. 할로젠. 이산화탄소를 뱉은 걸 다시 마시니까 잠 오는 것 같아 이거. 자,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비금속 중에는 그래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보통 아이오딘까지 하시면 됩니다. 금속과 반응해서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고요.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됩니다. 얘네들 나트륨과 같은 것들이랑 잘 반응하는데 플로린이 나트륨이랑 반응하고 염소가 나트륨이랑 반응하고 브로민이 나트륨이랑 반응하고 아이오딘이 나트륨이랑 반응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이런 걸 잘 만들어요. 왜? 반응성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 다음에 18쪽 18쪽은 비활성 기체라 그런다 그랬지. 헬륨, 네온, 아르곤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다른 원소와 반응을 하지 않고요. 그냥 기체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이런 할로젠 원소들은요, 색깔이 나타납니다. 색깔이. 이 기체들 색깔, 액체들 색깔이 나타나는데 좀 외우셔야 돼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요거 노란색이고요. 염소도 좀 노란색인데 초록색이 약간 들어간 노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브로민은 이제 젓갈색이라 그러고요. 아이오딘은 보라색에 가깝습니다. 보라색. 내가 볼 때는 이거 아이오딘인 것 같고 이게 브로민인 것 같고 이게 염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라고 나와 있죠. 자, 전자 배치와 주기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예요. 1쪽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깜짝이야. 1쪽은 원자과 전사고 1이고 2쪽은 2개, 13쪽은 3개, 14쪽은 4개, 14쪽은 5개, 15쪽은 6개, 17쪽은 7개, 18쪽은 제로.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같은 쪽에 속하면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여기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 원자과 전자수가 원자 분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마스크 끼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지금. 할 거 다 하고 있네. 16페이지, 116페이지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골치 아프니까 요거 보세요. 요거 전번에도 했지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체외학 전자가 한 개예요. 요것도 한 개고 요거 한 개. 그는 1쪽이요.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라서 두 개 있잖아. 2족이고 3개 있잖아. 3개 있잖아. 13족이고. 그런데 1주기는 껍질이 한 개야. 2주기는 껍질이 2개고 전부 다. 3주기도 껍질이 전부 3개입니다. 전자 껍질 수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현대 주기율표 뭐 저쩌고 너무 쉬워서 이것도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야, 뭐 조금만 하면 내신 탄탄이 나오고 그래. 다 풀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1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효 핵전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돼.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야. 여기서 핵전화를 한번 적어보면은 핵전화는 게 얼마냐 하면은 플러스 4입니다. 플러스 4. 왜냐면 4 플러스 돼 있어서. 그럼 이 전자, 이 전자, 이 전자, 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화라고 한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가로막기 효과를 생각하면은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는 도대체 얼마인가? 가로막기 효과가 뭔지 모르겠다고? 왜 몰라? 이거 보세요. 이 전자가 플러스 4를 다 느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플러스 4가 여기에도 영향 주고 여기에도 영향 주고 여기에도 영향 주고 남는 게 여기에 가니까 실제로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4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핵 전하량은 유효 핵 전하량보다 항상 조금씩 작아요. 왜? 다른 놈이 효과를 뭐 하기 때문에? 가로막기 때문에. 따라서 수소 원자인 경우에는 전자가 한 개이므로 가로막기 효과가 없어요. 얘는. 따라서 핵 전하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 전하와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전자가 여러 개면은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실제 핵 전하보다 뭐가 작아요? 핵 전하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죠. 그런 개념이다 이겁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전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핵 전하량이랑 유효 핵 전하량이랑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유효 핵 전하량은 3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서로 전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가로막기 효과들이 나타나서 그래요. 요것도 플러스 6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실제 핵 전하량이. 실제 핵 전하량은 유효 핵 전하량이다. 근데 핵 전하가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 핵 전하도 주기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효 핵 전하 주기성이 있습니다. 실제 핵 전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유효 핵 전하도 같이 증가를 하고요. 실제 핵 전하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유효 핵 전하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나타냈는데 다음 페이지 아마 그래프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그럼 여기 그래프를 몇 개 잠깐 더 그렇게 요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원자 번호야. 이게 핵 전하량이고 어떤 핵 전하량이냐면 유효 핵 전하량이란 말이야. 자, 2주기부터 한번 할게요. 2주기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또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요. 보통 어디까지만 그리냐면은 여기까지만 그래요. 20번 칼슘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요건 2주기, 이건 3주기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왜? 원자 번호고요. 핵 전하량을 적어주세요.
핵전하는 건 뭐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죠. 핵전하는 그냥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근데 올라가다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는 건 유해핵전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123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은 원자의 크기입니다. 원자의 크기. 근데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자의 크기. 뭐 이게 복잡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통괄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자, 원자의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이렇게 주기율표 이게 주기율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작아져 이렇게. 근데 같은 쪽에서는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커져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크기는 어떻게 되니? 감소를 한다고. 크기가 감소를 하면은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를 하면은 전기 음성도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데 전기 음성도는 이온화 에너지 경향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크기는 어떻게 되지? 증가를 한다고. 크기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기 음성도도 줄어듭니다. 이러면 실제로 주기율표 공부 다 한 거예요. 자, 원자 반지름. 자, 이 원자 반지름은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의 끝이 어딘지 몰라요. 현대적 원자 모형에는 원자의 끝이 어딘지 몰라서 어디까지를 정확하게 반지름을 재야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원자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주로 이제 고체로 많이 만들어요.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 핵강 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하고는 있어요.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원자 반지름들을 결정을 합니다. 뭐 독특한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원자 반지름을 결정해서 보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적은 것처럼 같은 쪽에 속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같은 주기에서는요,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안 나와 있나? 여기 있네.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어요.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1순위입니다. 1순위. 1순위가 있고요. 이건 2순위, 2순위. 2순위가 있고요. 그다음 3순위. 3순위가 있는데 3순위는 안 적어놨군요. 바로 1순위가 전자껍질 수예요. 2순위가 핵전하량입니다. 물론 유효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핵전하에 핵전항. 3순위가 전자 총개수입니다. 총개수. 전자 총개수. 자,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커지는 걸 좋아하잖아. 차도 큰 게 낫고 집도 큰 게 낫고. 커지는 걸 좋아한다면 전자 껍질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유핵전은 감소해야 되고요. 또는 핵전화가 감소해야 되고 전자 총개수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원자 반지름이 증가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전자 껍질수가 많을수록 보세요. 여기 두 껍질보다 세 껍질, 세 껍질보다 네 껍질.
껍질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입자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어. 누구지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핵전화. 이거 보세요. 핵전화, 이게 전자껍질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1순위 가지고는 이제 판단을 못 하는 거야. 1순위 가지고 판단을 못 하는 거야. 왜? 1순위가 전자껍질수인데, 전자껍질수가 같으니까. 근데 이게 핵전화가 점점점 세지니까, 전자들을 계속 잡아 끌어요. 입자가 작아진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핵전화가 줄어들어야 원자 반전이 커지는 거예요. 3순위는 전자 총계수가 많을수록 전자 반발이 커집니다. 전자 반발이 커져서 원자 반지름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자, 같은 족입니다. 이게 같은 족이죠. 얘보다 얘보다 얘는 2죽이고 얘는 3죽이고 얘는 4죽이잖아. 자, 전자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고요. 같은 족은 전자껍질 수가 같아요. 그렇지만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해핵전화가 증가를 해서 점점점 입자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래프 패턴이 이렇게 갔다가 이건 전자껍질 수가 증가해서 또 줄어들다가 또 전자껍질 수가 증가해서 또 줄어들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바뀌면 전자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빈출 자료. 3주기 원소의 유해핵전화와 원자 반지름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로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로친다. 가로치면 3주기라고 하는 주기가 같다면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해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들은 줄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유 팔이야. 124페이지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뭐냐? 이것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뭐지? 양이온이 될 때와 음이온이 될 때 누가 양이온이 되지? 금속이네. 누가 음이온이 되지? 비금속이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원자인데 얘가 이온인데 크기가 어디가 크냐면 이쪽이 크다는 이야기야. 왜? 금속들은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어버리거든. 그러면은 전자 껍질 수가 하나 모자라게 된다고. 해피름 이 새끼가 양이온이 된다고.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전자 껍질 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어들잖아. 이온이 되면 크기가 작아지는 게 누구다? 금속이다.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는데요. 전자를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여봤자 껍질 수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전자 껍질의 수는 일정하다고. 일정한데 전자 수가 증가를 한 거야. 그래서 입자가 좀 더 커져. 그래서 얘는 원자고 얘는 이온인데 이온이 되면 약간이라도 더 커진다니까 얘가. 그러면 봐봐. 저 이온 반점의 주기성이 나오는데 이게 뭘 뜻하느냐면은 여기 그래프 없나? 아, 여기 있네. 이걸 뜻해요. 요 같은 주기잖아. 이렇게 같은 주기야.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인, 황, 염소 이 같은 주기인데
아, 요거는 금속이잖아. 요거는 비금속이고, 금속도는 이온이 되면 이렇게 크기가 작아진다니까. 이게 회색 동그라미가 이온 크기라니까. 비금속은 오히려 커져버리고, 그러니까 이온은 요쪽보다 요쪽이 이온이 덩치가 커버리는 거야. 덩치가 커버리는 거야. 이때 요렇게가 같은 축인데 요렇게 연결된 거 있지. 요렇게 연결돼. 이게 등전자 이온이야. 등전자 이온인데 등전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자수가 같다는 거야. 등전자가 뭐야? 전자수가 같다 이 말이야. 이런 게 등전자 이온인데 요거는 원래 7번 질소라서 전자가 7개야만 돼. 얘는 8번 산소라서 전자가 8개야만 되고, 얘는 9번 플로린에서 전자 9개, 얘는 11번 나트륨이라서 전자 11개, 12번 마그네슘이라서 전자 12개, 이건 13번 알루미늄이라서 전자 13개여야 된다고. 그런데 이 새끼는 삼가 음이온이잖아. 전자 3개 더 들어와서 10개의 전자,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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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전자인 거야. 전자수가 모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가 같아 버리는 거야. 전자 껍질 수가 같아져 버리니까 이제 핵 전하량만 가지고 결정 내리는 거야. 핵 전하량이 작아야 큰다니까. 그래서 유효 핵 전하가 오히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이온 반전을 감소하는 경향이고. 그러니까 요놈보다 요놈이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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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작아진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이 새끼가 제일 커. 이온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입자 커야 크다. 오케이. 등전자 이온에서는 여기는 좀 어려워서 선생님 문제를 풀어드리겠어요. 여기 좀 문제 어려워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게 낫겠지. 풀어보고 질문하는 게 낫겠지. 근데 선생님 몇 가지는 풀어드릴게요. 요 B의 3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B의 3번 문제. 자, 원자 반전음의 크기를 비교를 하라 이 말입니다. 부동호를 써가지고. 자, 3번, 5번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그치? 핵 전달량이 작아서 덜 잡아당기죠. 여기는 원자 번호가 커서 핵 전달량이 커서 많이 잡아당기잖아.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같은 주기에서는. 오케이? 같은 쪽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11번, 19번은 11번은 여기지만 19번은 여기잖아요. 여기 11번 나트륨은 19번 여기라고 덩치가 더 커진다고. 얘가 큰 거예요. 이건 같은 족입니다. 같은 족. 얘는 같은 족이고요. 자, 4번이고 12번은 이게 껍질 수가 어디가 더 많네. 여기 껍질 수가 더 많아요. 왜냐고요? 요 3죽이잖아. 얘는 2죽이고. 아, 당연히 이쪽이 큽니다. 이거는 껍질 수 때문에요. 그 다음에 8번, 9번이니까 9번이 더 작아야지. 같은 주기잖아, 이건.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주기율표, 그 리튬이 여기 있죠. 나트륨이 여기 있죠. 칼륨 다음에, 나트륨 다음에 있고, 나트륨, 요 옆에 마그네슘 있잖아.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여기가 껍질이 더 많아. 그래서 나트륨하고 마그네슘하고 요 두 놈이 리튬보다 크다니까. 근데 나트륨이 이만하면 마그네슘은 이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트륨이 제일 크네. 그럼 마그네슘이고 그 다음에 리튬이네.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지. 그 다음 5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주기 원소가 있습니다. 이주기 원소. 그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이주기 원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 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자로는 CBA입니다. 여기가 CBA일 수도 있고, 여기가 CBA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원자 번호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어라. 그러면은 CBA죠, 뭐. 그죠?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증가를 하죠. 나트륨이 이온이 되면은 전자 껍질 수가 하나 줄어든다고 그랬죠. 반지름이 감소를 하죠. 자, 이 새끼 전자수 모두 몇 개? 10개입니다. 원래 13개 있어야 되는데 3마리 나갔잖아. 원래 9개 해야 되는데 한 마리 들어왔잖아. 등전자 이온이네. 등전자 이온은 원자 번호가 작으면 덩치가 큽니다. 부동호 방향 이렇게 돼야 돼요. 틀렸어요. 자, 이온 반지름. 요거 몇 개니? 전자수가 18개지. 원래 20개 있어야 되는데 2개 나와버려가지고. 이거는 전자수가 10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껍질이 두 껍질이 있으면은, 두 껍질이 아니라, 이거 몇 껍질이? 세 껍질이 있지? 이건 두 껍질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전자 껍질 수 때문이냐고. 맞네. 나머지는 숙제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고요. 내신 탄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못 푸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못 푸는 게 없네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온화 에너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또 한번 거려 드릴게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주기율표의 같은 주기에서는요, 이렇게 줄어 나가고요. 같은 쪽에서는 이렇게 점점 커져 나갑니다. 그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입자 크기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랬고요. 전기 음성도도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거죠? 입자 크기는 커집니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도 같이 가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금속성이 커지고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서 비금속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쌤, 입자 크기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들이 있어요. 예외들이 있어서 예외들만 좀 보면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란 게 뭐냐? 이 정확한 개념은 몰라도 상관없는데 뭐 기체 상태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도 상관없고요. 전자를 떼어낼 때입니다. 근데 그냥 떨어지겠습니까? 핵과의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는 놈인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 그럽니다. 몰당으로 계산돼 있죠. 그러면 전자를 떼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플러스 1가에 양이온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덩치가 작으면 떼기가 힘들어요. 덩치가 크면 떼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냐 크냐.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전자를 읽기 쉽다, 떼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읽기 어렵다, 떼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전자 떼기 쉬우면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게 금속성이 큰 거예요. 어. 아유, 또 효과가 나타날 시간에 이거 잠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림으로 그렸잖아. 왜? 입자 크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떼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근데 크면 클수록 떼기가 쉽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감소. 요거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예외가 두 군데씩 나타납니다. 줄마다 두 군데씩 나타나는데 딱 여기도 하나 나오고 둘 나가서 세 번째, 하나 나오고 둘 나가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타나요. 딱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런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예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여기는 그 예외들이 왜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설명을 해보면 이 지금 베릴륨이잖아요. 이게 베릴륨보다 붕소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왜 붕소가 작게 나오냐면은 베릴륨에서는 전자를 여기서 떼야 되지만은 붕소는 전자를 여기서 떼야 되는데 어디 이거는 ES에서 떨어지는 거잖아. 이거는 ES가 아니라 EP에서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에너지 준위는 ES보다 EP가 에너지가 큰 쪽이기 때문에 더 불안정한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떼는 게 더 쉬워. 여기서 떼는 것보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서도 같은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왜 그러냐? 7번 질소고 8번 산소인데 여기서 전자를 여기서 떼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 떼내는 게 아니라 전자 반발이 있는 곳에서 떼내진다고. 여기는 전자 반발이 없는 전자를 떼내야 되지만은 여기는 이미 전자를 반발을 받고 있는 쪽에서 먼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쉽게 떨어져 나온다고. 따라서 여기는 ES보다 EP가 좀 더 불안정한 곳이라서 좀 더 에너지가 많은 곳이라서 약간의 에너지만 가해도 여기 떨어질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다. ES 오비탈에 들어있는 거라서 P보다는 S가 좀 더 안정화되어 있거든. 요건 똑같은 P에서 떼내야 되는데 여기는 전자를 반발을 받지 않고 있는 전자를 떼내야 될 수밖에 없고 요거는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전자가 먼저 떨어져 나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쉽게 떨어진다. 131페이지예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이지. 이거는 뭘 뜻하느냐면은 전자를 떼내는데 또 떼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뭐냐 전자가 모두 4개거든. 근데 요거 떼냈다고. 이 떼내는데 공짜로 안 되고 이거 9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간 거야. 그리고 요 전자가 없어.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떼낸 거야. 이 새끼 또 떼내는 거야. 이 떼내려면 에너지가 또 들어가야 돼. 이번에는 여하튼 여기 있는 전자 떼냈더니 전자 껍질이 하나 없어졌어. 이 새끼 떼내려면 그냥 안 떼져. 또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왜냐면 여기서 전자 껍질 수가 하나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얕은 전자를 떼내면 떼낼수록 전자 수도 줄어들고 재수 없으면 전자 껍질까지도 없어지기 때문에 떼내면 떼낼수록 계속 에너지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게 돼. 그러니까 봐봐. 요거보다 요놈이 요거보다 요놈이 떼내면 떼낼수록 계속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 더 많이 필요하다니까. 여기까지만 하지. 그래서 첫 번째 떼어낼 때 에너지, 이거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고, 이거 흔히 제일 이온의 에너지라는데, 이것이 앞에서 공부한 이온화 에너지인 거야, 이게. 그런데 요보다 요놈은 큰데 요보다 요놈은 큰데 요거 몇 배 뛰었니? 2배 못 뛰었지. 이건 거의 2배 육박이지. 여기서 졸라 뛴 거야. 그러면 한 개만 떼내도 전자 껍질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라서 족수를 판단하면 1족이야 이게. 얘보다 얘가 큰데 2배 못 뛰었지. 2배 정도는 뛰었다 치자. 그럼 이거는 뭘로 설명할래 이거? 2배 훨씬 넘잖아 이거. 그래서 전자 2개 떼고 나면 전자 껍질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니까 이 원자과 전자수, 체외학 전자수 2개야. 이건 2족 원소야. 팔이야. 요보다 요놈 크고 요보다 요놈 크고 여기서 많이 커졌지. 그러니까 한 개, 2개, 3개, 3. 이건 13족 원소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 크고 요보다 크고 요보다 크고 요보다 이거 뭐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 개, 2개, 3개, 4개 떼고 난 뒤에 전자 껍질 수가 없다. 체외학 전자 4개, 14족 원소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잠 온다 이거. 잠 온다. 잠 온다. 잠 올 거다. 진정훈이 정신 차려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과 전자수를 결정하게 되고 초계수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릴륨이 이가 양이온이 되려고 하면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요걸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또 정확히 시간대 큰일 났다 이거. 그래프 이런 게 있다. 한눈에 보기.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 이쪽으로 가면 가서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 그 다음에 반지름은 커지고 이쪽으로 가야 반지름이 커지지. 이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 이온화 에너지 감소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물론 예배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놈과 이놈, 요놈하고 요놈은 벌써 주기수가 다르잖아. 이 원자 반지름이 팍 뛴다고 여기 초록색이지. 원자 반지름이 탁 뛴다고 여기는. 뛰어가지고 다시 내려가잖아. 이건 내려오는 중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빨간 게 이온 반지름인데 어떤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의 이온 반지름이지. 이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다고 이렇게. 작을수록 크고. 그러니까 유효 핵전화는 첨가하다가 뚝 떨어져서 첨가하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어, 음. 원래는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거든. 이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뚝 떨어져 가지고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여기 2주기고 여기 3주기야. 그럼 보면은 수해 리, 배, B, C, N, O, F, 네, 나, 마, 알, C, P, S, 염소, 아르곤 요렇단 말이지. 여기 있는데 가져가시겠어요? 예. 오늘 전준수는 못 온대요. 그래요? 놀러 갔어요. 과연요. 예. 그,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걸 비워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가 끊긴다면은 위에 세 개가 연달아 돼 있으면은 요게 지금 적힌 거고요. 요거는 이게 지금 적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요놈이 큰 거죠. 요런 에너지가. 이게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거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거야. 여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B를 물었죠. 요거. 요거는 1족 원소지. 요거는 2족 원소고. 1족은 이원화에 대해서 E2가 여기가 상당히 크게 나와요. 1족은요. 2족은요. E1하고 E2를 봤을 때 E2와서 E3 요게 크고 요거는 중간이고 요건 좀 작고 이런데 요게 상당히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비율하고 따졌을 때 이 비율이 요쪽이 훨씬 더 커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 5번 맞아요, 이게. 문제 5번을 보세요. 요보다 요놈 크고 요보다 요놈 크고 여기서 많이 커졌죠. 그러니까 3개 떼면 되니까 이거는 최악 전자가 3개니까 13족 원소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원자가 전자가 3개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3으로 봐야 돼요. 이건 틀렸어요. 그럼 3주기 원소의 13족 이 맞습니다. 안정은 이온이 될 때 그러니까 요 떼고 요거 떼고 요거 떼니까 577에다가 1816을 더해가지고 그러면은 3월 되고
7, 8, 9가 되고 이거는 13이 되면서 올라가면서 2393. 얘 또 얼마? 2912를 더해야 되죠. 그리고 5, 0, 3, 5, 5350 킬로 줄 퍼 몰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틀린 거죠, 이거. 이 원소 X는 X 상가 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산소 2가 음이온이랑 뭉쳐지면은 X 2개에 산소 3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탄탄지기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전 실력 올리기 여기가 못 풀 거예요. 여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135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되고요. 선생님 너무 잠이 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 영훈아 너 자냐? 안 자지? 네, 앉아줘. 오늘 선생님 피곤해서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숙제 좀 하시고요. 그러면은 요거 너무 어려서 못 푸는 걸 제외하면은 네. 사실상 이 단원 하나가 끝났어요. 그죠? 다음 시간에 오면은 숙제 질문을 받고 제3단원은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숙제는 135쪽까지죠. 예, 130, 가만있어 봐. 예, 135쪽까지입니다. 이 실력 올리기는 어려서 못할 수 있어요. 오케이?